너희, 이게 뭐야? 가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민재는 한숨을 쉬며 멀뚱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일이야? 너희가 대출을 그렇게 끌어다 쓰더니 이제는 가게까지 날리게 생겼다고. 대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수진이 그제야 나서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가게를 키우려고 한 일이었어요. 너무 과하게 쓰긴 했지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였잖아요. 내 이름을 팔아서 대출까지 받은 게 다 날 위해서라고? 너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변명부터 하니 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수진은 제 말에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받아쳤어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처에 경쟁 가게도 생겨서 손님이 줄고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저희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어요. 너희는 대체 책임질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여기까지 망가지게 해놓고 내가 한 게 일부러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자 민재가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우리만 몰아붙이는 거야? 우리가 가게를 키워보겠다고 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못 믿었으면 애초에 우리한테 넘기질 말았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믿은 게 잘못이란 말이야?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해볼게요. 기회. 너희가 이 가게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무슨 기회를 더 준다는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내 이름까지 맡겼던 게 잘못이었어. 민재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좀 인정해. 이 가게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통할 거라 생각한 게 웃긴 거라고.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웃긴 건 너희야. 내가 몇십 년을 걸고 지켜온 가게를 이렇게 날려놓고도 아직도 내가 맞다고 웃기니. 수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다툼을 이어갈 힘도 없었어요. 너희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가게를 나갔어요. 제가 텅 빈 가게에 홀로 서 있던 그 순간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게 그들에게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희숙 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희숙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늘 밝고 친절한 사람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친절하지 않았고 가끔은 정말 냉혹하기도 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했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꽤 힘들었지만 저는 항상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잘 버텨왔어요. 친구들과 놀 때도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고 이따금 고아원을 찾아오는 후원자분들이 주신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았죠. 그런 마음이 저를 오늘의 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카페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제가 만든 음료 한 잔이 누군가의 힘든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실 카페는 대단한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고 제가 만든 메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결혼은 25에 했어요. 귀여운 아들도 한 명 낳았고요. 제 남편은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 단골이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라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카운터에 남겨둔 쪽지를 보고 저도 마음이 움직였죠. 따뜻한 글씨로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 사람이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이에요.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해산물 칼국수 집을 차렸어요. 카페에서의 경험을 살려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힘든 나날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칼국수는 손님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고 저희 부부의 친절한 태도도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세상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늘 돈 문제와 씨름해야 했고 가끔은 손님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가게라는 삶의 터전과 남편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제가 받은 걸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 힘들어 보이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초췌한 얼굴로 서성이는 한 청년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가가 물어보니 먹을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웃으며 가게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칼국수를 한 그릇 가득 내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청년은 머뭇거리다가도 한참 만에 고맙다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낸 것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 가게에 들렀어요. 가끔은 배가 고파서, 가끔은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 조용히 있어주기도 했어요. 청년은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게서 배울 게 많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거요. 그 일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게 결국 저 자신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겪은 일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살아가고 또 버텨낼 겁니다. 삶은 항상 새롭게 이어지니까요. 그 청년이 가게를 찾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는 제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메모였죠. 이름은 강현우, 26살. 취업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왜 굳이 이름을 적어서 주는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론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현우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가끔씩 웃음을 보이곤 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와서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게라니 이건 제게도 큰 위안이었거든요. 현우가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할 때면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얘기했어요. 다음번엔 분명히 될 거라면서요. 솔직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가끔 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물었죠.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러면 현우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식사를 마칠 땐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은 현우가 무거운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사과 한 개가 있었어요. 그걸 내밀며 말했어요. 칼국수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하다고 오늘은 자기가 준비해 온 걸 나눠 먹고 싶다고요. 도시락을 보니 아무리 봐도 본인이 먹으려고 산 걸 쪼개온 것 같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웃음 뒤에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아야 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고마웠어요. 사실 제가 준 칼국수 한 그릇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걸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저희는 그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학창 시절의 실패,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얼마나 버티려고 애썼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현우 씨라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웃을 날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조금 더 밝아진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어요. 자주 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나타날 때면 꼭 무언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곤 했죠.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고 저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현우가 한껏 밝은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죠. 드디어 됐습니다. 저 합격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았기에 그 기쁨은 2배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준 칼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실 거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제게 준 것들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의 용기와 노력이 제게도 큰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가게에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바빠졌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늘 그가 잘 지내길 바랐어요. 그 후 15년 동안 저는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며 지냈어요.
현우와의 일은 잊혀지지 않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우와 같은 손님들을 위해 칼국수를 대접하며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해가 지나고 제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늘 든든했던 남편이 점점 말을 아끼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게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가게 돈을 몰래 빼내 어디론가 쓰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물었죠. 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소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일구고 지켜온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돈 다 내가 피땀 흘려 번 거야. 어디다 썼는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파헤칠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제가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가게 돈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메꾸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한 남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제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향해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가게를 그렇게 혼자 잘 지킨다는 당신한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나 서운했고 속상했어요. 제가 지금껏 노력해온 모든 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바로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모든 걸 되돌려 놓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건 더 이상 남편의 동반자가 아니라 제 자신과 제가 지켜온 가게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게에서 번 돈이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했어요.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 전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차분한 태도로 물었죠. 당신이 어디에 돈을 빌려줬는지, 그 돈을 돌려받을 계획은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대충 얼버무리려 했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털어놓았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몇 달 전 친구의 사업 자금을 돕겠다며 가게 수익에서 몰래 돈을 빼내기 시작했대요.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거기에 더해 빌려준 돈을 되찾으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걸 고백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 몰래 친구 사업에 돈을 갖다 주고 이제는 그걸 채우겠다고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믿고 가게 관리를 맡긴 게 이런 짓 하라고 맡긴 줄 알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를 향해
비꼬는 말투로 말했어요. 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하긴 했어.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왜 항상 결과만 보고 날 몰아붙이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당신이 고민한 게 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빼돌리고 결국은 가게까지 위험에 빠뜨려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몰아붙인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는 한 발짝 물러설 기미도 없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러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야.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너는 그걸 믿어주질 않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을 뿐이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가게 돈을 몰래 빼내고 대출까지 받으려는 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한 거,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는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너는 항상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야 직성이 풀리지. 왜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돈 좀 빼간 게 그렇게 큰 죄냐? 결국 다 우리 가정 위해서였는데. 정말 듣고만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결과가 이 모양이 된 거겠지. 제 말을 듣고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식탁을 꽉 쥐며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해. 내가 힘들어서 이런 건데. 너는 도대체 뭘 알아? 내가 친구를 위해 한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힘들어서 그랬다고. 힘들면 가족한테 상의해야지. 왜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건데.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난 당신한테 믿음을 줬지만 당신은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는 여전히 저를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더니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다 망쳤다. 그럼 이제 어쩌라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어?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무릎을 꿇어서 뭐가 달라져?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빌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질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할게요. 나는 우리 가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뒤에서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구경이나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앉았는데 속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게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은 삶의 터전이었죠. 그런데 그걸 남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한 선택을 정당화하려 들었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데 더 열을 올렸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저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상황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가게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점점 출근도 줄고 가게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혼자서 장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제 칼국수를 찾아주셨고 그게 유일한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가게에서 혼자 움직이며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이혼까지 가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제정신 차리실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의 말은 나름대로 진심이겠지만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게 아니었거든요.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정말로 끝까지 노력해봤어. 하지만 너희 아빠는 지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이유는 있었겠지.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가족이면 더더욱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 시아버지가 나를 배려하거나 존중했니? 아니, 우리 가게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니?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어요. 며느리도 아무 대꾸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둘을 향해 담담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사람이 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내가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으며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결정을 이해하든 말든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사람과의 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고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작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을 떠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이혼 이후 저는 혼자 가게를 꾸리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남편의 빈자리도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혼자서 가게 일을 모두 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창문 너머로 저를 비추는 가게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가게는 내 인생의 일부이자 내 노력의 결실이에요. 남편이 없더라도 나는 이곳을 지켜낼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였어요. 익숙한 냄새가 퍼지면서 제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가 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의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다시 일구고 있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앞으로 더 큰 고비를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이미 제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꽤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손님들의 응원과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고 나면 허리가 쑤시고 손목도 욱신거렸어요. 그 무렵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가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저희가 가게 이어받을게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바쳐온 가게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부탁하고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요. 요즘 젊은 감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메뉴도 조금 추가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결국 저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 믿어보자 싶었죠. 저는 가게를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꼭 명심해. 이 가게는 그냥 음식 파는 곳이 아니야. 여기엔 내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어.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어야 진짜 성공하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곧 무모함으로 변할 줄은요. 가게를 물려준 지 몇 달 뒤 가게를 찾았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던 말은 사실이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비싼 장비까지 새로 들여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 같아.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야 손님이 몰려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게는 제 손을 떠난 상태였으니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몇 달 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가게가 조금 힘들어요. 경쟁 가게도 생겨서 손님도 줄었고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긴 한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출? 무슨 대출을 말하는 건지 물었죠.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손님도 제일 없을 때보다는 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죠. 그런데 몇 주 후 가게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가게 입구에 커다란 경매 공고가 붙어 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이게 뭐야? 가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게 사실이야?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대출금을 못 갚아서 이렇게 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다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자신 있던 건 다 어디 갔어?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랑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숨을 쉬며 가게 앞에 앉아버렸어요. 결국 가게는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후 저는 대출금까지 갚아준 뒤에 모든 걸 잃고
작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월세조차도 겨우 감당할 정도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방에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도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도 전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월세방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꼭 다시 해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차마 얼굴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 내가 너희한테 준 게 몇 년인데. 뭘 더 해달라는 거야? 내 인생 절반을 바쳐 만든 가게를 이렇게 만든 게 너희야.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 아들은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저희가 다시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어요. 너희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 않았어요. 제게는 지금 그들보다는 제 자신을 되찾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좁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정희숙님 되십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전화 속의 목소리는 반가운 듯 들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이 번호가 맞네요. 겨우 제가 수소문 끝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강현우라고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강현우? 너무 오래된 이름이라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그는 덧붙였어요. 예전에 칼국수집 하셨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저를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현우라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어느 저녁, 굶주린 얼굴로 가게 앞에 서성였던 그 사람. 면접에 떨어지고 좌절하던 날들 속에서 제가 대접한 칼국수 한 그릇으로 위로를 얻었다던 그 청년이었죠. 아, 그 현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물었지만 사실 조금은 놀랐어요. 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우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지금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예전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쁘면서도 어딘가 부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그가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는 이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늘 마음에 담아뒀던 게 있습니다. 어머님께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만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로비에서 현우를 만났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초췌했던 청년은 온데없고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우 씨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정말 대단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건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과 말씀이 제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우는 저를 호텔의 식당으로 안내하며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여기서 식당 공간을 하나 준비해뒀어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이곳에서 칼국수 전문 식당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어머님의 레시피와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제겐 너무 큰 일이었어요. 현우 씨, 정말 고마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 잃고 여기까지 온 저인데 갑자기 다시 시작한다는 게 현우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을 돕는 것만큼 의미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현우의 믿음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멋진 식당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현우의 도움으로, 그리고 제 스스로를 믿는 힘으로요. 오픈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식당에서 메뉴 구성과 최종 점검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호텔 경영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점검하던 중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호텔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보여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름으로 이미 대출 채무가 존재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대출 채무라니? 저는 평생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제 필체가 아닌 서명이었죠.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게 분명해요. 담당자는 호텔 측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당 오픈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겨우 시작하려던 이곳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눈을 좁히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호텔 법무팀의 도움을 요청해서 철저히 조사해 볼게요. 현우는 바로 호텔 법무팀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서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출 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가 제 것과 맞지 않았고 심지어 도장이 위조된 것이었어요. 법무팀이 확인한 결과 대출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 수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녀가 제 이름을 빌려 몰래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사용한 뒤 문제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현우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고소하셔야 합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절대 참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수진의 이름과 그녀가 사용한 위조 서류들을 증거로 첨부했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이 모든 절차를 직접 확인하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이 가게도 제 인생도 제가 지킬 겁니다. 며칠 뒤 수진이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그녀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잘못을 시인했어요. 저는 그녀를 마주한 자리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내 이름을 빌려서 대출받은 걸로도 모자라. 그걸 덮으려고 한 거니?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는 뭘 책임질 수 있는데? 수지는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믿고 맡겼던 건 가게였지. 내 인생은 아니었어. 너희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법이 물을 거야. 그 일이 끝난 후 저는 현우에게 다시 식당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쉬셔도 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만 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해낼 겁니다. 현우는 제 결정을 존중해줬고 저와 함께 다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엔 작은 서류 하나, 작은 숫자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식당 오픈을 위한 마지막 점검에 힘을 쏟았어요. 오픈날이 다가오자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내 방식대로 해낼 거야.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누구도 제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단단히 준비된 상태로요. 식당이 드디어 문을 열던 날,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방에 섰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지만,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호텔의 마케팅팀을 총동원해 식당을 적극 홍보했고,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어요. 메뉴를 고르며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직접 육수를 확인하고 주방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쏟았어요. 손님이 첫 국물을 떠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대박입니다.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저를 믿어준 것도요.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건 다 어머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 시작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 문을 닫으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해운대의 환한 불빛들 사이에서 제 가게의 간판이 반짝이는 걸 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굶주린 청년 현우에게 칼국수를 대접했던 그날의 기억이요. 저는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는데 그 친절이 이렇게 커다란 결실로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과거 제가 베풀었던 그 작은 도움은 단지 현우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은 앞으로 제가 나눠야 할 더 큰 기회들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렇게 다시 일어서셨네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야, 그리고 수진아. 너희가 뉘우친 건 다행이야.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믿고 준 기회를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너희도 잘 알잖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해. 내 인생에 다시는 너희가 그늘을 들이우지 않게 할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났어요. 그들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후 저는 식당에서 아침마다 칼국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는 항상 생동감이 넘쳤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다짐했어요. 내가 과거에 현우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이제는 이곳에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어느 날 현우가 다시 식당을 찾았어요.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리를 잡으셨네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제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증거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다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식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칼국수의 깊고 진한 맛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단골 손님도 꾸준히 늘어났어요. 한 번은 한 중년 부부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정말 특별하네요. 육수 맛도 좋고 사장님이 직접 만든 손칼국수라니 정성이 가득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님들이 제 정성과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현우도 종종 찾아와서 근황을 물었어요. 그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식당을 돌보고 저를 격려해 줬어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는 해운대의 명물이세요. 저는 그의 농담 섞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현우 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때 저를 믿어준 덕분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스스로 해낸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눈물로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식당이 안정되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 중에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들에게 칼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예전에 아주 작은 도움을 받은 게 내 인생을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은 걸 다시 나누는 거야.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이는 아들이었어요. 편지에는 민재가 손수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나와 수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민재와 수지는 그들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고,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며칠 뒤 현우가 식당을 찾았어요.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혹시 칼국수를 주제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 씨, 난 지금 이곳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가 내 터전이고 내가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대신 제가 이 식당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은 계속 고민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과거의 아픔과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며 제가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정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거예요.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이 레스토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요. 다만 아들과 며느리를 지금처럼 남처럼 지내는 게 맞는지도 고민이고 프랜차이즈도 거절은 했지만 제 밑에서 배우는 훌륭한 직원들이 나가서 차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네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